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곳에 미라산 장미라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은 기묘한 사건들로 인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을 장미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인가 붉은 장미가 가득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심한 냄새를 풍기며 매일 밤마다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그곳에 들어가면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긴다는 옛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미라산 장미는 예로부터 원한을 품은 영혼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으며 그 영혼의 슬픔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날 호기심이 많은 한 젊은 학생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만의 블로그에 이런 경험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외관을 촬영하고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집에 오래된 문이 덜컹거리며 저절로 닫히더니 안에서 퀴퀴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조금 겁이 났지만 궁금증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방은 이상하게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일기장은 50년 전 이 집의 소녀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에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꽃을 돌보러 집에 남겨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수진은 소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 집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은 소름이 돋으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수진을 붙드는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벽 쪽에서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프고도 절망에 찬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소녀의 영혼을 잠재우기 위해 일기장에 나와있던 꽃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멀리 살고 있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고요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전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그 집의 장미 한 송이를 뽑아 소녀의 무덤 위에 올려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단호한 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 한 송이를 꺾어 조심히 소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달빛 덕분에 무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소녀에게 사과하며 장미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주변의 기운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던 것입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그곳을 떠났고 그 이후로 장미의 집에서는 더 이상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읽고 자신들의 경험과 감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에 전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다시 장미의 집에서 그런 불길한 사건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장미의 향기는 언제나처럼 그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듯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14년 여름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외딴 집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우리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인 민수가 자라온 곳으로 그의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다. 민수는 할머니가 도시에 살게 되시면서 집이 비었다며 우리에게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BBQ 파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추억을 쌓자는 것이었다. 도착한 날, 우리는 일찍 출발해 오후쯤에는 그곳에 도착했다. 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다.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에 벽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잡초가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그래도 나름 분위기 있는 곳이라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풀었다. 첫날 저녁, 우리는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집은 갑자기 싸늘한 기운으로 변화했다. 낮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곳이었는데 밤이 되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을까? 아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집 주위를 서성이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소리는 점차 집 안으로 가까워지는 듯했다. 특히 부엌 쪽에서 무언가를 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민수가 앞장서서 현관문을 나가 부엌 창문 쪽을 살피러 갔을 때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그를 따라갔다. 외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나뭇잎이 바람에 일렁이는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여전했다. 결국 문을 철저히 잠그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곤함이 몰려왔고 잠이 든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집 근처의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숲속에서 길을 잃어 당황하던 중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목소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낮고 비밀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던 중 나는 무언가가 흙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얼굴이 없었다. 아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았다. 그저 길을 따라 집 쪽으로 걸어오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깜짝 놀란 나는 방을 나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는 거실로 모여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알 수 없는 존재는 여전히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우리는 더 이상 그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며 온갖 추측을 내놓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해가 뜨자마자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마당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엌 창문에 희미하게 남겨진 길고 날카로운 흠집들이 발견되었고 그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겠다고 결정하고 서둘러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공포감은 서서히 사라졌다. 민수는 할머니께 집을 다시 돌아다 보수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또렷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산속의 외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친구들과 모이면 서로의 눈을 보며 묵묵히 알 수 없는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리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을 좋아했다.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창밖을 내다보며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겐 큰 기쁨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조금은 책방 냄새가 나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미스터리 소설을 읽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기묘한 사건에 휘말려 혼자서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다. 외부의 소음도 적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와 딱 집중하기 좋은 날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누군가네 아파트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가 싶었다. 인터넷에서 종종 보던 괴담들처럼 잘못 찾아온 배달원이나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책을 읽으려 했지만 두드림 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혹시 무슨 긴급한 일일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방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내 자리에 돌아가려던 찰나 문틈 밑으로 무언가가 스르륵 들어왔다. 흰 종이였다. 그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처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항상 곁에 있어. 차가운 오한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순간적으로 집안의 정적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나 지인들의 장난인가 생각하며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 누구도 자초지종을 모른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마침내 얕은 잠에 빠진 듯했지만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낯설고 음산한 골목을 걷고 있었고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곧 서둘러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후로 매일 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창문을 틀어막아둔 커튼이 흔들리거나 텔레비전이 혼자서 켜졌다가 꺼지거나 하는 일들이 내 일상이 되었다. 밤마다 문 앞에는 같은 문구가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자주 순찰을 돌겠다고 했고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중요한 일이 있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던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밖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인형이었다. 한쪽 팔이 찢겨지고 낡아빠진 인형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익숙해 보였다. 그리고 뒤덮인 먼지로 인해 아무도 오래 만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난 그 인형을 본 적이 없었다. 갑작스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형을 집 앞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출근했지만 그날 밤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인형은 다시 내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이쯤 되니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 인형을 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져 다시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잠에서 깼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낮게 웃고 있었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소리가 잦아들 때쯤 기어코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인형은 내 눈앞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길로 나는 옆집 할머니에게 뛰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러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주셨다. 이전에 여기 살던 가족 말이야. 그 집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참 오래전의 사고로. 할머니의 얘기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느낌상 그 아이와 인형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했다.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그 이후로 다른 집으로 옮겼고 그 인형도 이상한 소리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파트 앞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그 창문을 한 번씩 쳐다보게 된다. 그곳에 누군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누굴까? 아직까지도 나는 분명히 알고 싶지 않다.